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프니까 늙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는데 연세가 70대이신 분들 중에서도 신체 나이가 3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나이는 30대인데 신체 나이는 60대, 70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이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자율건강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입니다. 네, 마침 한국아메이 본사에서도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이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이며 미래에는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플랫폼, 마이 웰리스 플랫폼이 나오면 어떤 모든 분들의 그런 건강 상태를 이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식단, 영양소 관리, 제한, 운동 습관 제한, 생활 습관을 제한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리더님께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핵심 포인트 당연히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나만의 최적 건강 전략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개인별 특성, 유전이나 생활 습관, 환경, 또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관리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요. 이 데이터, 이 기본적인 그 어떤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주요 기반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유전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겠죠. DNA 분석을 통해서 질병 위험이나 영양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각 개개인별로. 그런데 이 DNA 분석에는 저의 그 인간 DNA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속에는 수많은 그런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가 인간 DNA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체 대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까지 분석하면 더욱더 정확한 그런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환경 요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설문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건강 검진 결과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근거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요즘 디지털 헬스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헬스 앱, AI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기대 효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이제 앞으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건강 관리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어떤 똑같은 질환에 똑같은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그런 신체 나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용 사례로는 맞춤 영양이나 맞춤 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정밀 의료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전망을 보면 이제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초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의학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헬스케어 산업이 확장될 것이다. 제약이나 푸드, IT가 융합된 개인 맞춤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보충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지금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개인 주도형 건강 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렇게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아메이는 아주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라이트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태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영양소를 매칭을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는 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고객분들, 잠재 고객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양소를 찾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건강 상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신체 계측을 통한 체중, 체질량 지수, 혈압 등 기초 건강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임상 검사 결과 건강 검진 내용이 되겠죠.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한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통한 라이프 스타일 정보라든가 환경 요인까지 파악하면 더욱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양 상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에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개인 목표까지, 내가 개인 목표가 체중을 좀 관리하겠다, 아니면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나의 목표다, 혹은 근육을 좀 늘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 상태, 개인의 지금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판단을 했다면, 분석을 했다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매칭을 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장안을 제안합니다. 권장안을 제안할 때는 권장안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제한하고 운동 습관도 제한하고 생활 습관까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제한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영양소도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연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영양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또 그리고 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그런 정보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 완전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이 이러한 건강 상태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금 상태를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 제품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소들은 모두 다 식약처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어떤 영양소, 어떤 원료가 사용되고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바로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메뉴를 보시면 식품안전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식품안전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와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는 어떤 성분에 대한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매치를 시켜서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서의 필요한 기능성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찾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는 우리가 원료명이나 기능성 성분명을 알고 있으면 그 원료명을 혹은 기능성 성분명을 입력하면 그 성분의 어떤 기능성 그리고 그 기능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까지 쭉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기능성의 원료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원료들이 어떤 기능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신체 기능 그다음에 신체 부위가 쭉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네, 신경계, 뭐 감각계, 신경계에는 인지기능, 기억력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대사계에는 위, 간, 장, 뭐 체지방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를 보면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혈행 이렇게 다양한 심혈관계 계통에 관련된 그런 건강 기능성이 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혈행을 클릭을 해보시면 혈행 개선이란 무엇이고 혈행 개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건강 정보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혈행 개선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혈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영양소나 기능성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면 그 영양소의 기능성, 그리고 그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그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제품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있다는 부분을 좀 잠깐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러한 원료들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이러한 원료가 사용되고 또 제형이 뭐 태블릿, 정제거나 아니면 캡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생산되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 문구, 혹은 인증 마크, 지금 보시는 그 마크가 이제 그 제품에 딱 찍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찍혀 있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제품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라벨을 보시면 이 라벨에 식품의 유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품의 유형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은 뭐 일반 식품이라든가 뭐 기타 식음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리 고객분들에게, 소비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크릴 오일이 굉장히 유행을 탔었는데 크릴 오일을 건강기능식품인 줄 아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섭취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크릴 오일 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쉽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고시된 원료, 개별 인정 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시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해 놓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그래서 누구나 이 비타민, 내가 비타민 D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위탁 생산 업체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제 이름을 단 브랜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료가 95가지 여종의 원료가 등재가 되어 있고, 개별 인정 원료는 개별적으로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제 그 기능성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서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바로 이제 개별 인정 원료 200여 종의 기능성 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들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기능성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두 번째 생리활성 기능, 세 번째 영양소 기능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 어떤 특정 질병의 발생의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잉 과장 광고, 허위 과장 광고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질병 내용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 딱 세 가지만 질병의 명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칼슘과 비타민 D 2가지. 그 다음에 충치도 질병이에요.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개별 인정 원료로 자일리톨 1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떤 영양소나 기능성 원료도 질병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생리활성 기능,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활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31개의 기능성이 있는 것이고, 영양소 기능,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 등은 영양소로 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1개의 기능성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인체의 그런 신체 부위별 기능성에 대해서 쭉 보셨잖아요. 거기에 매칭이 되는 그런 기능성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간 건강, 혈당 조절, 면역 기능, 혈압 조절, 이렇게 쭉 기능성이 31가지가 있죠. 이 31가지 기능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이 되어 있는 영양소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생리활성 기능은 31가지,
그럼 영양소 기능은 28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영양소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기능성, 생리활성 기능과 영양소 기능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큰 차이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체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 중에 기능성을 가진 원료, 예를 들어서 특정 건강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면역력, 관절, 혈행, 예를 들어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코엔자임 Q10, 감마리놀렌산, 프로바이오틱스,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능성 원료가 되는 거고 영양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죠.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2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기능성 원료와 영양소의 차이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영양소의 기능성을 한번 볼게요. 영양소의 기능성 이제 아까 지금 식품안전나라에 가보면은 영양소의 기능성에 대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D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뼈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데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성만 보면은 비타민 D는 우리 신체 건강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뼈의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굉장히 국소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현재 면역, 대사, 심혈관 건강 등 모든 건강 부분 관련해서 가장 핫한 그런 비타민이고 활발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타민 D의 기능성을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비타민 D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뼈 건강 이외에는 확대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그 핵심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마그네슘을 보시면 마그네슘을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는 기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내용이 2가지인데 실제로 마그네슘은 인체 내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에 관여를 하고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증된 기능성만 하더라도 12가지나 됩니다. 근데 검증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식약처가 인정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임상 연구라든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의학계나 영양학계에서는 이 마그네슘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능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에 대한 이러한 기능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할 때 이 마그네슘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기능성,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그런 기능성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솔루션에 포함시켜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여러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지금 우리 식품안전나라에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서 건강기능식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고시용 원료, 아까 고시용 개별 인정에 설명을 드렸죠. 고시용 원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개별 인정형은 나토균 배양 분말, 또 올리브잎 두정 추출물 등 3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엔자임 Q10, 고시용 코엔자임 Q10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는 코엔자임 Q10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런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고객분이 계시다면 그 코엔자임 Q10 하나밖에 지금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를 정리를 했는데 다양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비타민 D, C, 비타민 그리고 해당 임상 연구,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연구 출처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영양소들이 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 지방산, 아미노산, L-아르기닌이라든가 타우린 같은 그런 아미노산 유도체들, 오메가3 지방산, 올레산 같은 그런 필수 지방산들, 식이섬유 이런 것들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또 3번째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카테킨, 알리신, 니트레이트 같은 이런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들도 이 혈압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식이섬유, 아미노산,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이러한 것들이 혈압 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혈행 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혈행 개선. 네. 이런 혈행 개선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네.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부분도 식품안전나라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A 및 DH 함유 유지, 감마 리노렌 함유 유지, 은행잎 추출물 이렇게 있습니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그런데 이제 고시형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는 제가 우리 뉴트라이즈 제품에 있는 그러한 그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과 홍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인정용 L-아르기닌, 피크노제놀, 나토균 배양 추출물 등과 같이 9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 가지밖에 지금 이제 세 가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EPA, DHA를 보면 오메가3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하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인정받은 기능성, 식약처로서 인정받은 기능성이에요. 각각의 하루 섭취량 별로 약간 기능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능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주지만 네,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 강화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묽게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데 이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같이 섭취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몸 안에서 네,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오메가3 지방산 기능성이 이렇게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의 기능성은 이게 학술적으로 알려진 기능성입니다. 네.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적혈구 변형능,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적혈구 변형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적혈구가 이렇게 오메가3가 많으면 적혈구가 잘 변형이 돼서 아주 그 미세한 혈관까지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피부 항노화에 도움이 되고 운동 후 회복 촉진, 근감소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이 근감소증의 보조적 치료제로서 오메가3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 및 체중 조절에도 인슐린 감수성 개선, 체지방 감소를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오메가3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의 어떤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감마 리노렌산, 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또 월경전, 네,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 이렇게 이제 기능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네 가지 기능성은 인정받은 기능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 리더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 이건 무슨 의미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이 GLA가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병변 피부에서 GLA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GLA를 보충했을 때 스코레드 점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스코레드는 뭐냐면 네,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점수입니다. 이게 낮아지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GLA를 보충했을 때 이 스코레드 점수가 많이 낮아진다.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은행잎 추출물도 우리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신경세포,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거나 뇌신경 손상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다른 기능성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처음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우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양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세 가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행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성분 중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흐름을 방해하겠죠. 네,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 쌓입니다. 그 혈액 흐름도 방해하고 혈관도 막게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앨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 중에서도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타민 E와 LDL 산화. 우리 혈액 중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유해산소에 산화가 되면 혈관벽에 침착을 하게 되고요. 거품 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플라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관 막게 되는 거,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이 LDL 콜레스테롤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E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그래서 지용성 성분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용성 지방 성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이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다 세포로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수 지방산,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이런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 세포가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막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관에서도 이렇게 플라크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된다. 우리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토코페롤. 그 예전부터 토코페롤이라고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기능성은 아마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타민 E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마그네슘의 어떤 혈압 감소 효과, 혈관 확장 효과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면 조직의 대사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그네슘도 역시 혈관 확장에 필요하고 혈압 건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혈행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그 밖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식물 영양소, 코엔자임 Q10, 비타민 B3,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EPA, DHA,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은행잎 추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다 다양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진정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상담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담 사례가 단순하면 좋습니다. 뭐 혈액 개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오메가3 지방산, 감마리놀렌산, 은행잎 추출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되잖아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코엔자임 Q10, 또 혈중 중성지방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뭐 감마리놀렌산, 콜레스테롤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 감마리놀렌산, 뭐 레시틴, 마늘, 뭐 이런 거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제가 거의 뭐 한 30년간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 내용이 이렇게 단답형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서 그냥 물어보세요. 아니면 뭐 AI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영양학자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좀 기사가 나오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네, 이렇게 본사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이어트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시거든요.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식사를 잘 조절하는 다이어트가 안 된다.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많이 먹고 안 쓰면 네, 비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적게 먹고 많이 쓰면 네,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적게 소비하게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주는 것이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를 들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사가 잘 안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그 발생된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이겠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B군이라든가 코엔자임 큐텐, 마그네슘, 단백질, L-카르니틴 같은 이러한 영양소가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문제. 네, 이 장내 미생물이 나쁜 균이 많으면 당분과 지방을 많이 원해요. 내가 당분과 지방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서식하고 있는 이 나쁜 균들이 당분과 지방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당분과 지방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 몸에 서식하고 있는 나쁜 균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균들을 좋은 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2006년도에 미국 워싱턴대 제프리 고든 교수팀이 장내에 퍼미큐티스균이 많은 분들이 비만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균을 쥐에 이식했더니 쥐가 비만이 되었더라. 그래서 비만 원인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그 이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시초가 되는 사건인데요. 비만 원인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체내에 나쁜 균이 있으면 내가 비만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균을 제거하고 좋은 균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만, 세 번째, 비만, 염증,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 내 몸에 염증이 있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만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꼭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만이 아니고 염증 없는데 인슐린 저항성부터 생길 수 있다는 거. 염증 먼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먼저 생기면 나머지 두 가지 같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나머지 두 가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오비소겐의 문제. 오비소겐은 뭐냐면 비만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오비소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각종 독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 문제가 아니라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물학적 호르몬 분비,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면서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독소가 많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오비소겐의 문제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독소의 그런 독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독소를 가둡니다. 그럼 지방이 많아져야지 이 독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체지방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체지방을 빼면, 독소를 빼지 않으면 체지방은 줄고 독소의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 독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지방을 다시 축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체지방을 줄여도 소용이 없다. 이 부분이 바로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것이,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오비소겐의 문제다. 그럼 디톡스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물을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밀크시슬, 간 해독을 해야 되니까 비타민 B군, 아미노산,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다이어트가 단순히 어떤 다이어트 기능성 성분, CLA, HCA, 이런 것들만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호르몬 교란과 비만, 호르몬 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비만이 발생합니다. 갑상선, 부신, 난소나 고환 같은 성호르몬 기관에도 문제가 생기면 비만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지방 대사가 안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신체 기관이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쓰지 않으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또 만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 과잉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 과잉 분비 상태가 계속되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상태가 되고, 이럴 때에는 지방 축적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안 먹어도,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과잉 분비가 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방의 축적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고 대안을 세워서 솔루션을 제공해서 비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성 건강 문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여성 건강 문제의 반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은, 전부는 아니고. 우리 여성들의 건강 문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입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한데,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증가하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보시는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그런 건강 문제가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한 35세 정도에서 보시면은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죠. 그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 줄어드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의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 더 악화된다. 이것만 해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제노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 아까 앞에서 제가 비만의 원인 오비소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비소겐과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노에스트로겐, 제노가 가짜란 뜻입니다. 에스트로겐인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인데 가짜 에스트로겐이다.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세제, 각종 일회용품 등에 존재하는 것이 이 가짜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막아야죠. 환경 호르몬, 가공식품 드시면 되겠어요? 식품 첨가물 피하셔야 되죠? 이런 거 다 이제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만성 피로, 그럼 코티졸 스틸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많으면 프로게스테론 대신 코티졸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경로를 가지고 같은 원료를 가지고 같은 경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많으면 프로게스테론이 안 생기고 코티졸이 많이 생긴다.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여성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만성 피로를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만성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 만성 피로를 줄이시고 가짜 에스트로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미 이제 막을 만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독성 물질 해독하는 기관이 있죠. 해독할 수 있는 건 해독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간에서 해독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그럼 간에서 잘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 밀크시슬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 아미노산. 이게 디톡스 영양소라는 거예요. 비타민 B군, 밀크시슬 항산화 영양소,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 아미노산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아미노산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간에서 해독한 물질을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분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섭취하시게 되면 해독 과정의 중요한 효소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섭취하시면.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한 식단을 드셔야 돼. 그렇지만 정말 좋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렇게 잘 해독을 했어. 해독을 하면 그 노폐물을 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간순환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그 장세포가 다시 그 노폐물을 다시 흡수하게 되면 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해독한 그런 과정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건강한 장세포라면 이제 역수송체라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장세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독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에도 부담이 되고 우리 체내에서는 독성 물질이 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해야만, 장세포가 건강해야만 독성 물질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노에스트로겐, 그 독소형 에스트로겐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돼야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역수송체 활성화시켜서 노폐물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에스트로겐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장세포가 건강하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배출되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 그렇고 건강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 나쁜 균이 많으면 에스트로겐이 다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가 줄지 않고 다시 계속 들어오고 우리 몸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간에서만 해독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충분히 있어야만 장세포를 튼튼히 해서 이 에스트로겐의 재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아까 비타민 B군, 밀크시슬과 같은 밀크시슬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장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잘 배출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우리 건강 프로그램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겉모닝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디톡스 영양소, 물, 수분, 그 다음에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다고 하죠. 네,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한지, 왜 겉모닝 프로그램에서 그 영양소를 강조를 했는지 지금 이 여성 건강 파트에 와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강 건강 분야의 솔루션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호르몬.
호르몬의 분비 기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호르몬 축이라고 합니다.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호르몬선, 난소나 자궁, 고환,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 이걸 호르몬 축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 분비 기관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에 다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성호르몬선에 문제가 있을 때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호르몬선 이 축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여성 호르몬, 이 성호르몬 계통,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부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갑상선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만약에 부신에서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만성 피로 때문에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코티졸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 오게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부신과 성호르몬선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선이 망가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비만입니다. 비만. 내가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비만이 생긴 게 아니라 내 이 호르몬 분비 기관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되면 내 몸은 비만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선에 대한 건강관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르몬선에 대한 건강관리,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갑상선에 대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오드, 티로신, 셀레늄, 아연, 철, 비타민 B군, CD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활성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셀레늄, 아연이 필요하고 이렇게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와 아연,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영양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물론 방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그 부신 건강에는 어떤 영양소 도움이 될까? 부신은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신은 체내에서 비타민 C 농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고 부신에서 코티졸 분비되면 비타민 C가 다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도 아주 중요하죠. 부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비타민 B군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판토텐산, 비타민 B5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이고 부신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그럼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악순환,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억제하는 것이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잘 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연, 부신 기능 상태, 저하증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아연의 소모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아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신 건강을 위한 영양소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 관리를 하셔야지 부신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호르몬 축에 의해서 이런 모든 호르몬 분비 기관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숙지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신경을 써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비타민, 미네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있었죠.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황산화 영양소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 웰니스 랩이 론칭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국암웨이만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출시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은 너무나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과연 그렇게 많은 수많은 개인 건강관리 플랫폼 중에서 우리 마이 웰니스 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역할을 바로 ABO 리더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뉴트라이트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주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